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 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김주영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권순정 실장은 못 나왔네요, 오늘. 네, 오늘 가정적인 이유로 오늘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예. 네. 모치 조금 편찮으시다고. 예. 김주영 이사가 훨씬 낫네요. 아닙니다. 제가 그 외모가 영화배우 보다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오늘 여론 분석 전문가들 모셨기 때문에 방금 속보로 뜬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내용은 저희가 내일 다시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윤희용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예. 전 주식을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전문가 모시고 따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보다 소폭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1.1%포인트 오른 49.5%,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한 퍼센테이지가 1.4%포인트 내린 45.2%포인트입니다. 네, 요인 중으로는 한 두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예. 네, 9주째 연속 17% 가까이 하락하면서 자연적인 조정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 또 김 위원장 답방보다 확산하면서 지지율 상승에 요인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은 0.2%포인트 오른 38.2%, 한국당은 1.7% 내린 24.7%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실시했고요. 조사 대상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 조사 방법은 무선 80%, 유선 2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네, 지금 김주영 이사가 잘 설명했습니다만 보면은 조국 수석 거치 공방이 이어지고 문 대통령이 귀국해서 조국 수석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지지율이 더 올랐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통상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지층이 어쨌든 좀 결집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긴 하는데요. 결집했다. 만약에 여야 간에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에서 이제 경제가 어떤 평가의 주 소재가 됐던 사원인데 예.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정치적 소재로 인해서 여야가 공방이 있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여권의 우호적인 층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일각의 분석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크게 오른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큰 변화가 조금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여권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우호적 수준 이것이 이제 지금 요 한 49% 수준에서 일단은 지금 멈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 합리적 분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하던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연내 답방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연내 지지도 조사하면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어떤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요. 연내 답방은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계속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답방에 대한 언론 보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좋게 작용하는 건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미미하게 아주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반대로 답방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지지율은 올라가겠네. 일단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벌어졌는데 기대감이 충분히 높아진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 답방했을 때 그 성과가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줘야 어떤 대통령의 국정평가라든가 여권에 대한 평가들이 더 좋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기대감이 엄청 높아졌는데 실제 답방했는데 그때 나온 성과물이 별것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속적인 상승률을 좀 제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권 입장에서는 계속 기대감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연내에 될지 내년에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대감도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약간 기대감들 좀 조정한 이후에 어렵게 이것이 성사되면서 성과까지 좋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평가 상당히 이제 좋게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지금 쉽지 않은 상황,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나중에 답방이 성사되거나 성과까지 좋게 되는 것이 아마 여권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관해서 리얼미터가 또 여론조사한 게 있죠. 찬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환영한다가 61.3%로 위장 평화 공세에 불과하므로 반대한다가 31.3%, 거의 찬성한다가 2배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예, 6대3 정도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2배 가까이 답방 찬성 비율이 높았는데 김정은 위원장 국회 연설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찬반이 팽팽하게? 네, 이게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예. 했습니다. 과반수 넘게. 근데 국회 연설에서만은 찬성 46.7%, 반대 40.2%가 나왔습니다. 이런 중도층이 이렇게 팽팽할 때는 중도층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심이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라고 예. 발표를 할 수 있는데요. 중도층이 찬성한다 쪽에 약간 우세를 했고, 또 찬반 팽팽한 집단에서는 20대와 50대, 그다음에 충청 PK 지역에서 아주 팽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대는 이해가 가는데 네. 이 젊은 20대는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20대들이 종잡을 수 없는 이제 여론, 민심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사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사고를 이제 보이고 있어서 단순히 이제 이념적으로 20대의 여론을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20대가 단순히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제 풍요의 혜택을 좀 받아왔고, 물론 지금 20대든 이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서 자유주의 성격도 강하고, 어쨌든 단순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원칙이라든가 질서, 이런 기준을 중시하는, 절차를 중시하는 이런 측면들도 나타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반대는 30%밖에 안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에 대해서는 반대가 한 40% 되니까, 국회 연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좀 더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이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오는 거는 이렇게 좀 찬성이 높고 반대는 적은데, 국회 연설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느냐, 찬반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국회 연설은 이제 상당히 우리나라 내부에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아마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보수층이나 어떤 층에서는 이렇게 훅 들어와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보여요. 국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공식적인 기관이고, 우리나라 이제 핵심적인 이제 헌법기관 내에 들어오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연설을 또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단순한 답방 약속을 이제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아직까지 정서가 받아들이기엔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제법 이제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아마도 이제 20대도 그런 측면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회까지 와서 연설을 하는 것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들이 20대에서 다소 이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런 것은 만약에 청와대가 추진을 한다면 좀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지금 팽팽한 것들을 좀 우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국회 연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들이 이런 여론조사를 빌미로 해서 안 된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일 오게 되면 현충원 참배 같은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민들 마음을 달래줄 필요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충원 참배를 우선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 국민은 보수 진보의 이념적인 성향을 모두 버리고 모두 TV 앞에 생중계를 봤었죠. 앵커님도 보셨죠? 예,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국민적인 관심이 한 곳에 집중돼 있는데 섣불리 한국당이 어떤 이런 지금의 현 상황을 가지고 9월을 외친다든가 연설을 저지한다든가의 제스처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한 그 시점에 민심인 여론을 살피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게 이제 국회 연설 카드는 아주 물 건너간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5일 경기장 평양 5일 경기장에서 대중연설에 상응하는 것을 지금 이제
찾으려면 뭐 지금 한겨울이고 해서 이제 겨울 되고 하니까 그런 이제 시민들 많이 모이는 행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연설이 이제 상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성사시키려고 많이 청와대에서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조건으로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김정은 위원장 국회 연설 하려면 앞서서 현충원 참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현충원 참배도 이렇게 성사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긴 할 텐데요. 만약에 현충원 하게 되면 참배하게 되면 뭐 보수층 상당히 달랠 수 있는 카드로 작동할 것 같고 거기에는 뭐 한국 전쟁 참전한 이제 호국 영령 그다음에 역대 주요 대통령들 이제 안장된 뭐 상징적 장소이니까 아마도 상당히 이제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카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북쪽에서 제안에 응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은 이제 해야죠. 저는 그래서 뭐 여기 노력할 거라고 보고 뭐 일단은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주도 방문이나 대기업의 사업장 방문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상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국회 연설 현충원 방문 참배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인데 저는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이제 현충원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백범 김구 선생에게 뭐 이게 예를 표하는 거 이런 것라든가 아니면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이순신 장군이니 현충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배하는 것 방문하거나 이런 것도 아마 좀 중간 카드로서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들 좀 어필하면서 또 진보 좌우를 떠나서 어쨌든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차선책의 카드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 뭐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야당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이 내일인데 나경원, 김학용, 양강구도 결국은 친박 비박의 싸움이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뭐 원내대표 선거를 예상이 제일 어려워요. 이제 사람 뭐 마음 속 모른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하니까 이제 뭐 여론하고 대중기류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명의 후보가 남았는데 나경원 의원, 김학용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은 원래 이제 비박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친박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김학용 의원 탈당이자 복당파이고 김무성 대표 당대표 시절에 이제 비서실장 했으니까 뭐 김무성계의 지원을 받는다, 비박계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구도가 되면서 결국 친박과 비박의 싸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 개파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의원들의 이제 노선, 이념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이제 출신 지역 이게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이제 러닝메이트로 나서는 정책위 의장 후보의 어쨌든 영향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영향을 주는 게 친소관계. 후보들과 다른 의원들 간의 친분이 그렇겠죠. 어떠냐. 그래서 이제 대개 원내대표 정도 나오려고 한다면 한 이제 1, 2년 전부터 이것을 작업을 하는데 제가 많이 들어본 거는 모든 의원들과 2번 이상 식사를 했다. 예. 3번까지 하면 당선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가깝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부의 분석으로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들이 역대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은 많이 나타나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변화와 개혁을 가려면은 비박계 흐름, 친박계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비박계의 지원을 받는 인물이 당선되는 게 뭐 맞는 흐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친박계에서 이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 김병준 비대위 등에서 이제 굉장히 개혁 작업들에서 당협위원장들 교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친박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사람을 원내대표로 만들어서 방어막을 좀 칠 수 있는 세력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나경원 의원으로 그 초선이라든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많이 이제 결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부가 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겠나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적 분석은 친박의 지원을 받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앞서 있다 이런 게 대부분의 예측이죠.
그런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자체가 비박계 의원이 이렇게 지금 그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아까 그 윤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친박계의 그 위기설이 닥치고 그다음에 친박 창당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그 비주류인 친박의 보수층들이 이렇게 집결을 해서 예. 앞으로 이 경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게 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그리고 갈지는 아직 정말 내일 오후 3시니까요. 예. 지켜보시죠. 예. 예, 또 하나 그 재밌는 여론조사를 리얼미터에서 했던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는 그냥 풀어주는 건 아니고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건데 결과만 놓고 보면은 반대 그러니까 석방해서 재판받으면 안 된다가 62% 네. 석방하고 재판받아야 된다 33%인데 물론 수치로만 봤을 때는 반대가 찬성의 2배입니다만 네. 어떤 분들은 찬성이 30%를 넘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이게 찬성 사실 제가 그 요즘 상황을 돌아봤을 때는 어떤 보수층의 집결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뭐 김정은 답방이라든지 국회 연설까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반대가 62%까지 나오지 않고 한 50% 정도까지 나오고 찬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그런 했는데 예측도 했습니까? 네, 예. 예측을 했는데 이제 정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뚜껑을 열어 보니까 석방을 반대한다는 62%, 그다음에 찬성이 33%가 나왔습니다. 이 33%는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반대표를 던집니다. 네, 그런 거에서 그러면 이 33% 찬성은 지금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자유한국당이 25%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석방에 대해서 찬성은 33%, 반대는 62%. 이제 합하면 95%거든요. 그러니까 모른 무응답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 5% 정도밖에 없는 것인데 어떤 이제 사안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게 옳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되면 이제 모른 무응답층이 두 자릿수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이것은 이제 매우 적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지금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뚜렷한 의견 표출을 62%가 하는 반면 이제 한국당 지지층 또는 강경 보수층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한 것 아니냐. 이제 석방해야 된다. 전직 대통령에 너무 이제 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또 의견 표출을 이제 33% 해서 지금 양쪽이 강하게 지금 뭐 뚜렷하게 의견 표출하면서 맞붙는 양상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전체 수치에서 보듯이 2배 가량 이제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강경 보수층 중심으로 뭐 박 전 대통령에서 우적 정서가 이제 강하게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국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용납할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예.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예. 이제 지금 보는 것이 뭐 합리적인 분석이 예.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제가 33%나 나왔다는 것도 놀랍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정치적 메시지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불구속 상태 재판 받을 수 없는데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이런 주장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3% 나온 것은 대단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뭉친 결과가 그렇죠. 이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금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이제 이것을 좀 주도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불구속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뭐 친박계 윤상현 의원도 만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쨌든 이슈 파이팅을 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여러 사람들보다 어쨌든 그 상징적 보수에서는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 뭐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사람들 보수층들한테는 잘 먹히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계속 얘기는 할 텐데요. 어쨌든 이것이 뭐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것 아니냐. 또 그리고 실제 결의안 국회에서 표결하면은
과반 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 해가지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 성사가 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은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 누가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내년 2월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불출마 선언한 것이 그 김학용 의원 원내대표 나가죠. 김학용 의원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 김무성 그 의원이 비박계지 않습니까? 예. 김학용 의원이 비박계니까. 그렇죠. 김무성 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한 번 쉬겠다. 이번에는 한 번 쉬겠다. 이번에는 쉬고 2020년 총선 이후 4월쯤 치러지는 그 대표 선거에서 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은 한 턴 쉬고 다음에 당패권을 잡고 또 대권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어떤 메시지냐 이게 분분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원내대표 직전에 얘기를 한 것인데 꼭 그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원내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얘기해도 되는데 굉장히 서둘러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이제 한간에 이제 한국당 내부에 이제 이런 뭐 논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김학용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면 원내대표도 김무성계 또 다음 전당대회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에 나서면 당대표도 김무성 의원.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친박의 약간의 우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중간층들도 거부감이 커져서 김학용 후보의 원내대표 지원을 하지 않고 비토론이 이제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깰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김무성 의원이 나는 다음 전당대회에 당대표 나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와 가까웠던 김학용 의원의 원내대표 비토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이제 읽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이제 합리적인 뭐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아가서 저런 측면도 있어요. 뭐 실제로 다음 전당대회 김무성 의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대중성이 사실은 예전만큼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또 스타크 의원들도 많이 생겨난 상황이고 해서 아마 현실적인 측면도 이제 고려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대권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대권에는 좀 마음 또는 미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함께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죠.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치열하게 여야가 다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숫자는 30명이냐 뭐 60명이냐 뭐 세부적 얘기는 또 더 나아가서 의논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국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는 데에서 일단 부정적인 게 맞나요? 부정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지난주 2019년 예산안 통과에서 국회의원들 세비가 또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상당히 국회의원들의 민심이 SNS상이나 인터넷에서 굉장히 나쁘게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의원 정족수 확대, 민심을 더욱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의원 정수 이 문제는 이제 고양이 목에 이제 방울을 누가 다느냐의 문제인데요. 그것에 대한 거부감들 워낙 크고 그랬으니까 일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정치 혐오가 얼마나 심하냐 하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국회의원이 재선이다. 그 사람 2번 해먹었어. 삼성 3번 해먹었어.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정도니까 사실은 내면에 그 이제 부정적 인식이 워낙 이제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300명도 이렇게 좀 난리를 치고 부족한 부분 많은데 이거 의원 정수를 늘려서 350명 하면 이게 또 350명 더 커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정치학자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가 상당히 이제 많은 상황이니까 좀 더 좋은 정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다소 많아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나은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정당의 당 대표라든가 원내대표 또는 각급의 이제 지도자급 정당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을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나서서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김주영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요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그 세비를 몰래 인상을 하면서 정치 불신과 혐오를 스스로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이 행태는 참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특권을 내려놔도 모자를 파네. 예.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일단은 윤 실장, 윤 센터장 말대로 네. 국회의원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네. 그러니까 더 늘어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이해성, 이 제도가 어떤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민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라는 의구심도 사실 들긴 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이제 그건 높은데 그거는 지금 안 좋으니까 뭔가 바꾸자는 측면에서 이제 높은 것이지 이해도가 많은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그렇죠? 찬성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제도도 어떤 것인지 또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정치권의 할 일이죠. 그것도. 네, 언론에서도 할 안 일이고. 하고 하지 않으니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